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문학 285페이지 갈래복합 10 조세희 선생님의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작품을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가라고 하는 따로 평론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신빙성 없는 서술자가 현대 소설의 성과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 고전 소설 전지적 능력을 지닌 서술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전 소설의 서술자는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 들어보셨죠? 다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현대 소설 중에 좀 신빙성 없는, 신뢰성 없는 그런 서술자를 등장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서술자의 전지적 능력이 제한된 거죠. 조금 어리석다고 해야 될까요? 바보 같다고 해야 될까요? 좀 판단력이 미숙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 작품은 여기 쌤이 오렌지 색깔 형광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조세희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즉 이 오렌지는 노란색의 종류에 해당되고요. 즉 신빙성 없는 서술자고, 그리고 최만식의 치숙, 이제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작품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에 해당합니다. 이 작품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신빙성 없는 서술자에 부적절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와 미성년 순진한 서술자, 이 둘로 나누는 겁니다. 이 노란색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배울 작품은 조세희의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는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전자는 하고 설명이 되어 있는 이 문단을 보시면 편견이나 잘못된 가치 판단으로 인해 다른 인물의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의미를 왜곡해서 이해하는 서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힘들게 되죠. 왜냐하면 편견을 가진 서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의 의도와 사건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추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는 부적절한 가치관, 편견 등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차가운 웃음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렌지 색깔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작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희님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1942년생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돌아가셨고요. 자스로 유명한 경기 가평 출생입니다. 남자시고요. 그리고 조세희가 수능 평가원에서 3번 출제가 된 전부 다 난소공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난소공이란 소설 많이 들어보셨죠? 난장이에 쏠린 장공. 그래서 난장이 가족이 나오고 여기 나오는 인물이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책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 2번 나왔고요. 최근에 나온 것이 2013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세희의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가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최근 출제된 것이 2013년입니다. 자, 올해 2025년이기 때문에 좀 시간 텀이 있죠. 그래서 12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귀자의 연작 소설 중에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집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다른 소설들이, 여러 소설들이 12편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원미동 시인, 멀고 아름다운 동네 등등이, 메비우스의 띠 등등이, 메비우스의 띠는 이 책이구나. 요거는 정정하겠습니다. 그 책들이 수능에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난소공이란 책 속에 난소공이 있고요. 난소공이란 책 속에 난소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난소공이 대표 작품이었던 거죠. 근데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도 서술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치숙에 나오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 중에 편견과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로 우리가 비판적 거리를 두고 봐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 점에서 작품성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오고 평가원에서도 이 작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또 출제 가능성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 있는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라는 부분이 작품 전체 줄거리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 결말, 말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이 나라는 주인공이 나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악몽을 꿔요. 원래 그물로 살진 고기를 기대하고 그물을 펼칩니다. 살진 고기를 잡을 거라고 잔뜩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시고기들이 걸려오게 돼요. 가시고기. 제목에는 가시고기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큰 가시고기, 작은 가시고기가 걸려오는데 그 그물코를 찢고 결국 내 살갗이 찢어지면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악몽을 깹니다. 악몽을 깹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경제학 서적을 읽다가 잠이 드는데 이 악몽을 꾸고 꿈을 깹니다. 깨고 맨 마지막에 좀 이상한데 하고 내일이라도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겠다.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문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만나야겠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대신에 아버지 몰래 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후계자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버지가 후계자에서 제외시킬 거거든요. 아버지가 은강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후계자에서 제외될 것을 염려해서 아버지 몰래 갔다 와야지 하고 소설이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가 나오는데 이 살진 고기가 이제 노동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시고기가 각성한 노동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여백이 있으면 좀 메모를 좀 할까 싶은데요. 위에다가요. 284페이지 위에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난소공이라고 알려진 이 소설이 책이 있습니다. 난소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보통은 이렇게 우리 뾰족가로 2개짜리로 이렇게 칠합니다. 그래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연작 소설인데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이 12편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소설 안에 이 소설이
연작 소설입니다. 이제 시리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정신없이 75년부터 78년까지 쭉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속에 있는 소설 12편이 있습니다. 12편. 그래서 12편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요거 부분 스킵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메비우스의 띠. 메비우스의 띠. 요 작품이 1975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칼날, 그 다음에 우주여행, 네 번째가 그 유명한 난쟁이가, 발표될 때 난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원래 난쟁이가 맞습니다. 난쟁이가. 난장이 할 때 장이는 기술자, 직업, 수공업자, 대장장이처럼 그때 장이를 씁니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그 다음에 육교 위에서, 그 다음에 궤도회전, 자, 이제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오른쪽에서, 그 다음에 기계도시, 그 다음에 이 작품과 관련되죠.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요것도 잠깐 작품 속에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그 다음에 클라인 씨의 병. 클라인 씨의 병. 그 다음에 요 작품, 네, 빨간색으로 쓸까요? 네,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그리고 에필로그. 그래서 12편이 있습니다. 왼쪽에 16작품, 오른쪽에 6작품, 총 12편이 소개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작품이 1978년 굉장히 많은 작품을 짧은 시기에 이제 몰입해서 창작을 하셨습니다. 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전체 줄거리를 쓸 공간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285쪽 맨 위에 머리 부분에, 이마 부분에 쓰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자, 은강방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짜는 회사이죠. 방직. 그러니까 그룹입니다. 은강그룹의 하나의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노동자가 있는데요. 난쟁이 가족들이 여기서 일을 합니다. 난쟁이 가족이 여기서 일을 합니다. 그 중에 이게 첫째가 영수거든요. 영수, 영호, 영희 이렇게 3남매인데, 첫째가 영수입니다. 영수가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은강그룹 회장을 살인을 저지르려고 해요. 근데 살인을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살인을 기획을 했는데 엉뚱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은강그룹 회장의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착각을 한 거죠. 은강그룹 회장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그래서 5인 살인을 하게 됩니다. 5인 살인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은강그룹 회장이죠.
결국에는 이 영수는 재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이제 피고 측이 있고 원고 측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고인 측에 이제 피고가 영수가 되는 것이고, 이제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사람이 한지섭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우리 난소공에도 지섭 나오죠. 아버지한테 책 주는 그 동네 청년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원고 측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은강그룹 회장의 동생의 아들들, 그러니까 나의 사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가 방청석에서 앉아서 보는데, 이 나가 누구냐면 은강그룹 회장의 아들입니다. 은강그룹, 아까 후계자 얘기를 했죠. 회장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나라만 있는 단어 중에 재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재벌이 사전에 재벌 이렇게 실려 있대요. 우리 김치처럼 그렇게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은강그룹 안에 은강방직도 있고 은강전자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 중에 은강방직에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영수가 은강그룹 회장을 주기로 했으나 이제 동생이랑 너무 닮았기 때문에 은강그룹 회장의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 여기서 보는데 이 변호사와 한지섭에 대해서 악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악당이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당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살인자를 왜 비호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나라고 하는 친구는 그룹 회장의 아들이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그룹 회장의 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1인칭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왜곡된 가치관, 부적절한 가치관, 노동자 현실을 1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회장 아들이라는 거죠. 부잣집 아들내미라는 거죠. 재벌 2세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편견의 소유자입니다. 치우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 독자가 눈치를 채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 나 있죠. 나가 아니라 영수 있죠. 영수는 결국 선고가 나오는데 사형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판결이 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나가 아버지가 준 경제사라는 책을 독서를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듭니다. 잠이 들게 되고 이제 악몽을 꾸게 되죠. 악몽에서 살찐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갑자기 가시고기들이 걸려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그물코를 찢고 내 살갗을 핥히고 막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며다가 꿈을 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 정신병원에 가봐야지 아빠 몰래 라고 하면서 소설이 마무리된다 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여러분 캡처 한번 해두세요. 캡처 해두시고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아버지가 바쁜 사람이란 것. 아버지는 이제 은강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바쁘죠. 기업 총수니까 바쁘겠죠. 그리고 이면서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룹 회장이니까. 지금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 말고도 계획하고 결정하고 지시하고 확인할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작은 악당은 몰랐다. 이때 말하는 작은 악당은 영수를 말합니다. 난쟁이의 첫 아들 장남이라고 했을까요? 장남인
영수죠. 영수고 살인을 저지르니까 살인자라고 쓰겠습니다. 발육이 좋지 못해 우리보다 작고 약하지만 아무래도 가난한 노동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잘 먹지 못해서 영양 공급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재벌 기업이니까 나는 굉장히 건강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의 작은 몸속에 모진 생각만 쳐넣고 이런 부류들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들은 우리가 남다른 노력과 자본, 경쟁, 독점을 통해 누리는 생존을 공박하고 저희들은 무서운 동물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간다고 단정했다. 노동자들이 서서히 죽어간다.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간다고 단정했다를 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 중독 동물이 설혹 가난이라고 하고 그들은 모두가 아버지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입장이죠. 그들은 저희 의사에 따라서 그들 모두가 아버지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또 떨려군요. 일할 기회를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마음대로 공장 일을 놓고 떠날 수가 있었다. 사실은 요거는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자유의사대로 취직을 하고 언제나 퇴직을 할 수 있다. 겉으로 보면 일면 맞습니다만은 노동자가 그럴 수 없잖아요. 이 해고가 되거나 이걸 이직을 하게 되거나 하면 가난에 다시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공장을 떠나기 힘든 그런 처지라는 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소설이 여러분 1970년대 소설이라는 감안해서 보세요. 여러분 70년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나요? 박정희였거든요. 박정희가 79년 12.6으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총을 맞아 죽기까지, 그리고 또 12.12 쿠데타로 바로 그 해에 79년 그 해에 결국 등장한 80년 12.12로 전두환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업화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전했지만 그 그늘에 이면에는 노동자가 굉장히 탄압받고 그리고 자본가의 편을 정권이 대주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현실이 굉장히 열악했고, 여러분 선태일 열사라고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였던 분이 몸에 분신을 했던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8시간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세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그다음에 고용도 불안한 그런 최악의 노동 환경이었던 거죠. 그 현실을 모르고 그들은 자유가 있다는 식으로 빨간색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노동자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 삶에 대해서 현실적인 인식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공장 일을 하면서도 생활도 나아졌다. 나아졌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찡그린 얼굴을 펴본 적이 없다. 늘 불만 가득하다. 머릿속에는 소위 이른바 의미 있는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불가능한 이상사회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늘 욕망을 억누르고 비판적이며 향락과 행복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는 여러분, 향락과 행복을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향락을 할 수가 없죠. 너무 가난해서요. 이상의 현실을 대해보는 이런 종류의 엄숙주의자들은 생각만 해도 넌더리가 났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한 게 노동자의 덕이잖아요. 근데 늘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이상을 꿈꾸고 비판하는 노동자를 엄숙주의자라고 칭하면서 넌더리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우리 엿볼 수가 있는데 왠지 편견을 가지고 있네, 그죠? 좀 지나친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의 편견이 느껴집니다, 그죠?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노동자의 고통을 어떤 공감한다든지 이해한다든지 전혀 1도 그렇지 못하죠, 그죠? 왜냐면 자기는 배부른 사람이니까, 그죠? 남의 형편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멸을 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고 있죠. 경멸하고 있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살인까지 했는데, 하나가 이제 영수죠. 난쟁이의 첫 아들. 살인한 거는 누구를 했냐면 나의 작은 아버지를 한 거죠. 아버지의 동생이니까 작은 아버지, 숙부라고 하죠. 변호인은 그를 살려내기 위해 그와 같은 인간을 증인으로 불러냈다. 그때 이때 그와 같은 종류의 인간은 한지섭을 말합니다. 지섭. 한지섭이었다. 그가 증언대로 올라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 있음은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맹세했을 때 나는 그가 좀 큰 악당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큰 악당, 이제 지섭이 말하는 거죠. 한지섭에 대한 나의 평가입니다. 대한 나의 다운표 쳐야 되겠죠? 평가. 남쪽 공장에서 올라왔다는 그는 손가락이 8개밖에 없었다. 그 2개를 상처를 받죠. 산업재해라고 하죠. 그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룹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공장에서 다치면 일을 하다 다쳤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 이제 도와주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또 노동 강도가 너무 세면 피곤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휴식도 보장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의 복지를 신경 쓰지 못했다는 현실이죠. 아버지의 공장에서 2개를 잃었을 것이다. 콧등도 다쳐 납작하게 내려앉았고 눈밑에도 상처가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다.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네요.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열린 마음이 없죠.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손가락이 8개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빴다. 이건 너무하죠, 이건. 그죠? 굉장히 심한 디스입니다. 그죠? 장애인 비하죠, 장애인 비하. 자, 사실은 은강 공장에서 다쳤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다쳤으니까 고맙거나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강 공장에서 산업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공감이나 연민,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그 얼굴에 있는 상처와 손가락 8개 외양을 기준으로 한지섭을
현지섭을 평가하는 굉장히 불합리한 생각과 편견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72개가 사물에 대한 그의 이해를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손가락을 잃으면 사물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합니까? 그는 객관적인 눈까지 잃었다. 반사, 그죠? 객관적인 눈은 나가 잃은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의 편견 가득한 판정입니다. 나의 단정입니다. 편견이 가득한 단정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필기하실 때 선생님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 그런 펜 있잖아요. 제트스트림 이런 펜 0.38 가느다란 거 이걸로 필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도 판단력도 교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수업을 되게 꼼꼼히 천천히 하죠. 근데 이게 빨리 날려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 수능 특강 연계학습에는 여기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충분히 딴소리도 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겁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또 여러분 빠르게 하는 강의를 할 때는 사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복습할 때는 인강 듣지 말고 유튜브 듣지 말고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들 중에 뭐 요거를 20분 만에 벌써 지금 30분 넘었잖아요. 그래서 20분 안으로 막 하는 그런 짧은 강의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쌤이랑 천천히 해봐요. 조금 답답하면 2배속으로 들으시고요. 화면 꾹 누르니까 2배속 되던데요. 그죠? 나는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다. 그럼 이때 말하는 두 사람이 변호사, 그죠? 피고의 변호사와 증인인 영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듣습니다. 내가 떠올린 것은 여기서부터 막 상상이라고 해야 되나?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호수의 물빛, 뜨거운 태양, 나무와 들풀, 거기 부는 바람, 호수를 가르는 모터보트, 잔디 위에 수상스키, 이상한 버릇이 있는 여자, 그리고 아주 단 낮잠들이었다. 그럼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낭만적인 풍경을, 그죠? 낭만적인 풍경을 떠올리네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노동자의 어떤 열악한 상황, 환경 이런 것과는 대조가 되는 겁니다. 벌통과 사슴 사육장이 보였다. 낮잠 뒤에 대할 식탁도 떠올랐다. 나는 독서를 하기로 했다. 그럼 여기까지는 상상을 하다가 이제 독서를 합니다.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들으려고 귀마개를 했다. 이어폰을 꼈다. 뭐 이런 얘기죠. 독서를 했다. 미래공상과 경제사. 내가 읽어야 할 책이었다. 자, 요거는 자기가 후계자로 이제 수업을 받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나는 은간그룹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해야 되겠죠. 후계자 수업을. 아버지는 아들이 이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 뒤에 것은 경제서죠. 이미 상당 부분 읽었다. 월터 스콧이 인용된 것을 읽다가 나는 픽 웃었다. 그는 월터 스콧입니다. 월터네요. 월터 스콧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공장지대를 돌아보고 이 나라는 언제 폭발할지 모를 폭발물로 꽉 차 있다고 개탄했다. 이런 허풍쟁이 도학자든 그 시대에도 있었던 모양이었다. 자, 그러면 허풍쟁이 도학자가 월터 스콧에 대한 나의 평가입니다. 그럼
그러면 그 당시 학자의 어떤 현실인식을 폄하하는 거죠. 폄하함. 그러니까 경제 역사의 과거 역사 중에 월터 스콧이라는 경제학자가 노동자가 굉장히 가난한데 공장이 그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을 돌아보고 언제 노동자의 저항이 혁명처럼 일어날지 모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원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것이고 바로 쥐도 고양이한테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개기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현실 인식을 한 철학자에 대해서 허풍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폄하하는 오히려 자신의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을 전해 들은 공장주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그럼 이때 공장주가 이제 재벌이고 자본가이기 때문에 자신처럼 은강그룹 회장을 말하는 거죠. 맨체스터나 브래드퍼드의 초기 발전 상황이 도학자의 눈에는 사회적 폭발을 향해 치닫는 미친 짓거리로 보였을 것이다. 결국 노동자 대투쟁이 87년에 일어납니다. 이 설득력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결국 궁금증 때문에 나는 졌다. 그 법정에 앉은 한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요때까지 안 듣기 싫다면서 상상을 하고 안 들으려고 독서를 하면서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 뒤에 궁금해서 결국 다시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법정에 앉은 한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가 보기에 그것은 강요된 행위였다고 지섭이 말을 했다. 이런 강요라는 단어가 나왔죠. 강요. 그러니까 가난한 처지에서 힘든 노동을 강요당했다. 그리고 살인을 강요당했다. 변호인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강요했겠냐고 묻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지섭은 쌤이 증인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형광펜을 칠해 둘까요? 지섭이 한 말, 강요된 행위였다는 겁니다. 자, 자기가 보기에 살인은 강요된 행위였다. 이게 이제 지섭의 주장입니다. 지섭의 주장. 뭔 말입니까? 영수는 그죠? 영수는 강요에 의해 살인했다.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강요의 의미를 자세히 말해달라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지섭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그 증거로 삼남매가 은강공장에 나가 삼남매는 살인을 했던 영수와 둘째 영호 그리고 영희를 말하죠. 우리 난소공에도 나오는 영희는 펜지꽃을 꽂고 기타를 잘 쳤다라고 하죠. 은강공장에 나가 일해 버는 돈으로 살아가는 난쟁이 일가의 비문화적인 생활과 난쟁이 부인이 쏜 낡은 가계부를 들었다. 그 증거 1입니다. 난쟁이의 낡은 가계부. 그래서 아까 쌤 소설 중에 은강공장 노동자의 가계부 뭐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 소설하고도 관련됩니다. 그러면 요것은 굉장히 열악한 노동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노동자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드러냅니다. 나는 하도 화가 나가 그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콩나물값, 소금값, 새우젓값에서 두통치통 약값까지 읽어 내려가느니 도시 근로자의 최저 이론 생계비, 생산 공헌도에 못 미치는 임금,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이 어렵다는 생활 상태를 두서없이 주워 섬겼다. 물론 아버지를 정점으로 한 거대한 은강그룹의 부의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계속해 받는 지원과 보호, 뛰어난 머리들로 구성된 고학력의 경영 집단, 그들이 추구하는 저임금, 그러니까 재벌이 노동자의 저임금, 임금을 낮게 책정하고 높은 이윤, 그 이윤은 많이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젠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인간 훼손, 재벌 훼손, 자연 훼손, 거기다 신의 훼손까지 들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난쟁이 큰아들의 말은 슬픈 일이지만 정말 옳은 일이며,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할 마음을 가졌던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건 살인을 말하는 거죠. 죽이려고 했던 거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근데 실패하고 오해해서 아버지를 닮은 은강그룹 회장의 동생을 죽인 거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건 사실이죠. 아버지가 쓴 억압의 중심지에 바로 은강그룹 회장이죠. 은강그룹 회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지섭의 주장 두 번째, 억압의 중심지에 은강그룹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게 강요된 행위였다. 그러면 지섭의 주장 2가 되겠습니다. 변호인이 억압이란 말에 대해서 또 재차 설명을 요구했다. 왜 억압이냐. 그러자 아버지가 산하회장 공장 종업원에게 쓰는 억압은 언제나 생존비 또는 생존비와 상관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핍박을 의미한다고 지섭이 말했다. 이 억압은 결국 경제적 핍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임금과 높은 이윤, 그걸 말하죠. 그는 계속해 이런 억압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없으며 억압은 무섭다. 아는 사람 없다는 건 모두 다 억압을 무서워한다. 경제적 핍박, 가난 이런 거를 두려워한다. 노동자라면. 그 억압을 정면으로 받는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저항권 행사를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이거나 생존을 포기한 자일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 바보이거나 생존을 포기한 자는, 그죠? 저항을 하지 않는 자죠. 저항을 하지 않는 노동자는 바보야. 생존을 포기했니? 이런 뜻이죠. 들을수록 화가 나는 말뿐이었다. 들을수록 화가 난다는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지섭의 말에 대해서, 지섭의 말에 대해 분노하는 거죠. 나의 분노가 되는 거죠.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세상 최고의 악당은 반대로 우리였다. 재벌이죠. 자본가라고 쓸게요. 자본가. 우리가 인간 존엄과 가치를 파괴해버렸고 법 앞에 평등한 사람들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빼앗았다. 나는 앉아서 화를 눌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 좀 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 가를 통해 2번, 3번, 4번을 소거를 했는데요. 1번, 5번 볼까요? 1번을 보니까 다의 나는 순박한 성격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이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그럼 5번 볼까요? 다의 나는 서술하는 말에는 우리가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답 5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는데요.
이번에 리을 미음을 봐야죠. 리을 한번 볼까요? 리을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류들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부류들을 잘 안다는 나의 확신과 달리 나는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죠? 맞죠? 다음 미음 볼까요? 미음을 보니까 이런 허풍쟁이 도학자는 그 시대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면 월터 스콧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노동자가 언제 폭발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허풍쟁이 말이라는 아의 폄하와는 달리 폄하는 깔아뭉개는 겁니다. 낮게 평가하는 거죠. 그의 계타는 그는 월터 스콧입니다. 그리고 공장지대를 돌아보며 알게 된 노동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봐야 맞는 말이 되겠죠. 자, 3번, 2번까지 해결했고요. 3번 문제는 패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도 아니네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는 재판 중에 눈을 감고 안락한 풍경, 낭만적인 풍경, 이렇게 막 요트 이런 거 떠올리죠. 그리고 여자도 떠올리고 이렇게.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변호인과 지섭의 말에 다시 듣기 시작한다. 중간에 상상하고 듣기 싫다면서 독서하고 그러다가 너무 궁금해서 나는 졌다. 그러고 듣게 되죠. 나의 아버지는 나가 미래공학, 경제사 관련 책을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막 잘 보이려고 이걸 읽죠. 지섭은 그때까지 자신이 한 증언은 거짓이 없었다며 증언대로 항변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이거는 디테일한 사건 문제죠. 5번 변호인이 지섭이 한 말 중 특정 어휘나 표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뭐 강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강요와 억압이 무슨 말인지 재차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그죠? 강요가 누가 강요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리고 억압 얘기를 하니까 억압이란 말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재판 얘기가 나와 있죠. 재판 얘기가 나오는데 피해자, 가해자, 증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그룹 회장의 동생의 가족들이래요. 유가족들. 그다음에 가해자는 영수가 되고 증인은 영수가 되겠죠. 그러면 사건의 실체 접근을 해 나갑니다. 네, 대립을 하죠. 그리고 우리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섭의 증언과 나의 생각이 좀 반대가 되죠. 물론 나는 증언하거나 발언할 기회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히 자본가 계층인 우리, 나와 노동자 계층인 저희들의 난쟁이 가족의 상반된 시각과 평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재판에서 다루는 사건에 대해서 지섭은 강요된 행위라고 변호하나 나는 이런 변호에 대해서 화가 난다. 맞죠? 저희들, 그러면 노동자입니다. 열악한 생활에 대해 나는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섭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맞는 말이죠. 우리가 누리는 생존에 대해 나는 남다른 노력과 자본을 통해 성취한 거로 간주하지만 지섭은 우리가 나의 가족이 임금을 적게 주고 높은 이윤을 많이 가져가면서 착취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인간훼손, 자연훼손, 신의훼손 주장했다. 그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나는 지섭이 재판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눈을 잃었다고 지섭을 이렇게 평가하죠. 그리고 지섭은 나가 재판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이거나 생존을 포기한 자라고 분노한다. 지섭이 나에 대해서 분노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바보이거나 생존을 포기한 자는 억압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억압을 당하면서도 저항을 하지 않는 자, 포기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 4번이고 5번은 서로의 계층에 대해 나는 저희들이 불가능한 이상사회를 지향하고 행복을 거부한다고 논들을 내고 지섭은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한 사람들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고도 비판한다.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노동자 자본가의 계급 문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 70년대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건데 딱 단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드러내는 되게 특이한 소설이죠. 그러니까 시점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이 나가 신빙성이 없고요. 그리고 부적절한 가치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리 독자는 읽어 나가면서 이 새끼 좀 너무한데 막 중간에 보면 손가락을 잘린 사람은 판단력이 잘못됐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재판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뭐 안 된다. 보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장애 비하 뭐 이런 거죠. 자, 이 작품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